네,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3회 문제 해설을 진행을 할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21번부터 24번까지 문학에 대한 해설이 진행이 될 겁니다. 우리가 많이 봤던 문제 유형 중에 하나죠. 어느 순간부터 문학은 설명문과 같이 연계되어 출제된다. 따라서 설명문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 일단 설명문에 나와 있는 내용 먼저 확인을 해보자. 고전 시가에서 화자가 시적 대상을 예찬하거나 송축하는 태도 자체는 굉장히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말까지 광범위한 시대 내에서 다양한 장르 그리고 많은 작품에서 발견이 된다. 그러면 예찬과 송축의 대상으로 형상화되는 시적 대상은 특정한 인물, 장소, 자연물 등으로 나타난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시적 대상과 예찬과 송축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말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 위에 나와 있는 시적 대상이 인물, 장소, 자연물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나 작품은 기랑, 같은 말 기파랑이라고 하는 특정 인물에 대한 예찬, 다라고 하는 작품은 한양을 의미하는 신도나 조선의 개국 군주인 태조, 그러면 한양이라고 하는 지역, 장소가 될 거고 태조라고 하는 인물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예찬과 송축의 대상이래요. 그리고 라는 사군자의 하나로, 사군자라고 하는 건 자연물이 되겠죠. 선비들이 애호했던 매화라고 하는 자연물이 예찬의 대상이다. 이처럼 이렇게 시적 대상을 예찬하거나 송축하는 작품들은 다양한 표현 기법을 활용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나 주관적 평가를 드러내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작품을 감상하는 독자들은 작가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나 세계관을 탐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나다라에 나와 있는 예찬하고 있는 대상들을 바탕으로 작가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나 세계관을 탐지하는 것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죠. 첫 번째 작품입니다. 찬 기파랑가를 볼 텐데 여기 나와 있는 찬이라고 하는 글자는 예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파랑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라시대 때 존재했던 화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파랑을 예찬 또는 찬양하는 노래라고 하는 뜻이 찬 기파랑가고요. 이러한 찬 기파랑가는 19채 향가라고 말하는 신라시대 향찰 표기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죠. 그래서 방금 제가 향가라고 하는 갈래에 대해서 구두로 말씀을 드렸는데 향가라고 하는 갈래 자체는 우리가 많이 봤던 거라서 구두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모르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주실 경우에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좀 예전 버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문학의 미적 범주라 그래서 문학을 4가지 아름다움으로 형상화했다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숭고미, 우아미, 비장미, 그리고 골개미라고 하는 이 4가지가 우리나라 문학의 아름다운 범주를 4가지로 나누는 것을 미적 범주라고 설명을 하는데 창기파랑가가 나오면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이 4가지 범주 중 어떠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가가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기파랑가가 나왔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파랑을 예찬하는 노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기파랑을 예찬하는 노래에서 기파랑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화자가 예찬하거나 화자가 숭배하는 대상 또는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숭고미라고 설명을 해요. 즉 객체, 주체인 화자가 바라보는 객체가 우위를 점하고 있거나 또는 객체와의 합일, 하나가 됨을
추구하는 작품에서 숭고미가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해석이 양주동 해독이라고 나와 있는데 옛날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과 해석하는 기준점에 대해서는 향가에서 양주동이라고 하는 사람과 김완진이라고 하는 분께서 해석한 것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학 작품을 바라볼 때 감상하는 방향이나 시선이 다르면 당연히 관점이 다르게 나오는 것처럼 양주동 해석과 김완진 해석은 상당 부분 차이를 보이는데, 일단 우리 양주동 해석만 나와 있으니까 양주동 해석의 특징을 볼게요. 양주동님이 해독한 찬 기파랑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화자와 달의 문답 형식으로 형상화가 돼요. 그런데 김완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석한 것에서는, 김완진이 해석한 것에서는 독백 구조입니다. 혼잣말처럼 형상화가 되고요. 그리고 시어의 의미도 양주동 해독과 김완진 해독이 다르고요. 3단 구성이다라고 하는 게 19채 향가의 특징인데, 이 3단 구성을 세분화해서 나누는 방법도 양주동 해독과 김완진 해석이 다릅니다. 이 부분 또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실 경우 양주동 해독과 김완진 해독을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들어갈게요. 열침해. 열침해라고 하는 건 열어젖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을 열어젖히냐면요, 구름, 장막이라고 해석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즉 구름을 열어젖히면서 나토얀 달이, 나타난 달이 흰구름 조초 떠가는 안디야, 흰구름을 쫓아서 떠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이 A 부분은 화자가 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즉 구름을 젖히면서 달이 짜잔하고 등장했는데 이 달이 흰구름을 따라서 떠다니고 있는 거 아니야? 이어서 갈게요. 새파른 나리 여의. 여기서만 새파른 나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시냇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냇물. 시냇물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시냇물이라고 하는 자연물은 기파랑의 맑고 깨끗한 인품을 상징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갈게요. 그 판단 근거가 바로 아랫줄에 나와요. 기랑의 지이슈라, 기랑의 모습이 있구나. 그럼 결국 기파랑이라고 하는 신라시대 화랑의 모습이 시냇물 속에 담겨져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새파란 시냇물이라고 했을 때 날이라고 하는 시냇물을 기파랑의 인품과 관련된 단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로부터 날이, 그리고 시옷 하나 나와 있잖아 얘들아. 이 시옷은 중세국어식의 표기가 나타났다라고 가정을 하고 관형격 조사처럼 무엇무엇의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공식이에요. 무엇무엇의. 이로부터 시냇물의 저벽이라고 하는 건 조약돌입니다. 조약돌. 조약돌이라고 하는 게 단단하기도 하고 둥근 모양을 띠기도 하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 기파랑을 의미할 텐데, 왜 기파랑을 의미하는지 뒤에 먼저 보자. 랑이 디니다샤온. 기파랑이 지니시던 이니까 결국 이 저벽이라고 하는 조약돌도 기파랑과 관련된 모습이 되겠죠. 돌이라고 하는 건 단단하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돌이라고 하는 건 기파랑의 강직한 인품을 나타내는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파랑이 지니션, 마음의 가질 존노하죠. 마음의 끝을 쫓고 싶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끝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당연히 기파랑과 관련된 것이 될 거고, 기파랑의 마음의 끝이라고 하는 건 결국 기파랑이 가지고 있던 기파랑의 훌륭한 인품이 되겠죠.
분노하죠. 따르고 싶다, 쫓아가고 싶다. 왜? 화자는 기파랑을 예찬하니까. 아으라고 나와 있는데 다 설명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으, 여기서 말하는 이 아으라고 하는 것은 19치안가에서 자주 나오는 고유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낙구라고 하는 감탄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시상을 집약하거나 시상을 전환하는 기능을 하는데, 얘가 시조에도 영향을 줍니다. 시조에 보면 종장의 첫 음보는 삼음절이다라고 하는 특징으로도 영향을 주고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잣가지 높아. 잣가지라고 하는 건 잣나무 가지인데, 잣나무 가지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지조절개를 상징하는 관습적인 의미가 많아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잣가지라고 하는 건 기파랑이 가지고 있는 절개 또는 뭐 기상과 같은 것들을 상징하겠죠. 서리는 당연히 고난실은 역경이니까 부정일 거고, 서리를 모를 화판이요. 화판은요, 화랑의 우두머리란 뜻입니다. 결국 화랑의 우두머리는 기파랑이 되겠죠. 그래서 나작품은요, 기파랑을 예찬한다, 찬양하는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 A라고 하는 부분이 화자가 달에게 질문하는 부분이라고 했고, 얘들아, 이 B라고 하는 부분은 질문을 드렸으니까 결국 달의 대답이 되겠죠. 그럼 결국 달이라고 하는 자연물의 대답을 놓고 보면, 달이라고 하는 대상의 대답을 놓고 보면 달은 기파랑의 인품을 쫓고자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 C 부분은요, 기파랑이 가지고 있는 인품과 그리고 기파랑의 절개를 찬양하고 예찬하며 끝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특이사항 없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기파랑가였고요. 그 다음 정두전에 신도가라고 하는 작품이 나오는데요. 신도가라고 하는 작품은 아까 봤던 작품처럼 한양이라고 하는 지역과 장소와 태조, 이성계라고 하는 인물을 예찬하는 작품입니다. 그럼 당연히 조선을 건국한 왕조에 대한 찬양도 드러날 거고요. 그리고 건국의 주역으로 성장한 태조 이성계에 대한 찬양도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다에서 예찬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일단 다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래입니다. 갈래. 이 다 갈래는 악장이라는 갈래인데 흔한 갈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정리하고 계시면 좀 좋아요. 악장은 조선 초기에 발생한 시가 형식 중 하나가 악장입니다. 이 악장을 어디에 더 주로 활용했냐면 나라에서 제사를 지낸다, 얘를 뭐 제전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잔치와 같은 것을 우리 연례 행사라고 하잖아요. 연례와 같은 공식 행사에서 궁에서 부르는 음악을 궁중음악이라고 합니다. 궁중음악에 맞추어서 불렀던 갈래가 악장이에요. 근데 이러한 악장을 향유한 향유층은 누구냐면 조선을 개국한 개국공신 등의 특권을 가지고 있던 애들이 즐겼던 갈래가 악장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특권층이 향유층이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즐기지 못했겠죠. 향유층은 굉장히 좁을 거고요. 그리고 결국 제전이나 연례와 같은 공식 행사라고 하는 건 목적성이 조금 뛰어나죠.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향유층이 적다, 목적성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 악장 갈래의 한계점이 될 거고, 결국 이 두 가지 한계 때문에 금방 소멸돼요. 소멸되는 속도가 빨랐다. 그럼 이 악장이라고 하는 갈래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냐면요,
문물이나 제도에 대해서 찬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임금, 그리고 왕의 가족을 왕가라고 해요. 왕가의 번창이라고 하는 건 널리 성공하는 거죠. 번창을 기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선 왕조의, 즉 고려를 망하게 하고 조선이 세워졌으니까 조선은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부각하는 정당성, 그리고 나중에 나오게 될 후대 왕들에 대한 관계라고 하는 건 무언가를 권고하고 충고하는 제스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도가라고 하는 악장은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묶이니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악장이라고 하는 갈래는 왼쪽에다 적을게. 금강이 저 없으니까 삼음보를 띄어요. 음보가 있으니까 알고 계셔야 될 거고, 흥을 만드는 구절이라고 하는 조응구가 존재합니다. 흥을 만드는 구조. 그리고 당연히 예찬한다라고 했으니까 예찬적 어조가 엄청 많이 나오게 될 거고, 운율감을 형성해야지 노래 부를 수 있겠죠. 궁중음악에 맞게. 따라서 반복적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예찬이라고 하는 정서가 드러나니까 당연히 영탄적 표현도 많이 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악장이라고 하는 건 경기체가라고 하는 고려시대 상류층만 즐겼던 갈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서 경기체가라고 하는, 경기체가는 고려 말 때 나왔던 갈래 중에 하나예요. 얘도 금방 소멸됩니다. 상류층이 좁아서. 경기체가가 앞부분을 전대절이라고 말하고 뒷부분을 후소절이라고 말하는 전대절, 후소절로 분류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악장도 전대절, 후소절로 나뉘어요. 그래서 위에서 지금 가로 열었다가 닫은 부분이 전대절이고요. 아래 두 줄을 후대절이라고 설명하는데, 가운데 아응다롱디리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눈치채신 것처럼 결국 여음구이자 남는 소리, 그리고 흥을 만드는 조응구라고 하는데, 얘가 바로 전대절과 후소절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라고 보셔도 특이사항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 들어가서 바로 볼게요. 전대절하고 후소절에서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도 여러분들 정리하면서 보셔야죠. 갈게요. 내는, 여기서 말하는 내는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양주, 꼴히여 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짝대기 하나 있잖아 얘들아. 얘도 당시에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관형격 조사야. 무엇의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럼 예전에는 양주의 고을이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양주의 고을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날에 어디가 될 거냐면 한양이 되겠죠. 즉 전대절 첫 번째 행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한양이라고 하는 곳은 예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곳이다 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죠. 뒤위에, 이 자리에 신도 형승이셨다. 이 자리에 신도, 새로운 도읍지로서 형승, 빼어난 모습을 이셨다, 갖추셨구나 라고 나와 있는 부분 밑줄 한번 쳐보실게요. 초록 색깔로 지금 총 이렇게 두 부분을 밑줄을 칠 거야 얘들아. 여기서 지금부터 왼쪽 보시면 필기해 놓을게요. 형광색, 초록색으로 밑줄 치는 부분은 뭐냐면, 새롭게 건설된 도성의 모습에 대한 감탄. 근데 감탄보다
놀라움을 드러내면서 감탄하는 것을 뭐라고도 하냐면 경탄이라고도 설명하거든요. 감탄과 경탄 모두 긍정적인 의미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풀이 아까 도와드렸고, 그리고 이셨다라고 하는 세 글자 있죠. 로다라고 끝나잖아요. 현대풀이 보시면 여기서 이셨다라고 하는 게 바로 감탄형 어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영탄적 어조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건 이런 부분 때문에 찾을 수 있을 거고, 결국 이 자리에 새 도읍지로서의 빼어난 모습을 갖추고 있구나라고 말하는 부분은 내가, 즉 화자가, 작가가 새로운 도성을 건설한 것에 대해서 도움을 반드시 줬을 테니까 자부심을 드러낸다. 새로운 도성 건설에 대한 자부심. 개국셔왕이, 개국셔왕이라고 하는 건 나라를 개국한 사람이니까 태조, 이성계가 되겠죠. 성대를 니르어셨다. 성대라고 하는 건 약자야. 태평성대. 태평성대를 니르어셨다. 두음법칙이 중세 때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이루시었구나. 마찬가지 셨다라고 하는 감탄형음이 사용되고 있고요. 잣다운더 당금성 잣다운더. 도성답구나. 당금성. 지금의 경치란 뜻입니다. 당금이라는 두 글자 보시면 지금, 이게 경치 경자거든요. 지금의 경치 도성답구나. 그럼 결국 여기서 잣다운더라고 무언가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도성답다, 도성답다. 그럼 결국 이 반복을 통해서 도시의 아름다움도 표현할 거고요. 그리고 도읍지 또는 도성으로서의 자격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성슈만년. 성슈만년은 뭐냐면 임금께서 만수무강해서 만민의 함락이셨다. 온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시는구나 이셨다. 마찬가지 감탄형 어미. 그럼 지금 방금 봤던 이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임금이 오래 사는 만수무강을, 임금의 만수무강을 모든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영탄적 표현이 드러난 부분. 아의 다릉들이 알픈 한강수 뒤는 삼각산이요. 앞에는 한강물이 있고요. 뒤에는 산이 있대. 이게 바로 한양의 지리적 조건이 될 거고, 옛날 사람들은 풍수지리라고 하는 설을 바탕으로 어떤 땅을 굉장히 좋게 생각했냐면 얘들아, 배산임수 지형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죠. 배산임수라고 하는 건 앞에는 물이 있고 뒤에는 산이 있고, 적중하신 덕을 쌓으신 강산 즈음에, 강산 사이에 만세를 누리세요. 여기서 말하는 만세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말, 임금의 만수무강이요. 당연히 임금이 오래 살아야 나라가 안정될 테니까 임금의 만수무강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건 특이사항이 없겠죠. 아까 작가를 먼저 보고 왔으면 좋은데, 이 작가 정도전이라고 하는 작가는 아시죠? 조선을 건국하는 데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정도전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작가가 조선 건국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부심도 드러날 거고, 자기가 새롭게 누군가를 도와 건국한 나라에 대한 애정도 드러날 거고요. 이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찾는데 특이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전대절에서는 새 도읍지로 형성된 한양의 아름다움 그리고 위대함이라고 봐도 되고요. 더불어 이성계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공덕을 찬양하고 있고, 후소절에서는 한양이라고 하는 땅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조건이 굉장히 뛰어나다가 되겠죠. 그리고 태조, 이성계가 만수무강하세요를 기원하고 있는 게 전대절, 후소절의 중심 내용이 될 겁니다. 처음 보는 갈래고 어려운 갈래여서 볼 게 좀 많기 때문에 필기가 좀 중구난방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다른 작품이 나왔을 때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십니다. 마지막 작품이죠. 매화사입니다.
매화사라고 하는 건 시조입니다. 시조. 근데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매화와 관련된 노래다라고 하는 건 특이사항이 없겠죠. 이 매화사를 같은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영매가라고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영매가와 관련된 보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갈까요? 어리고 성긴이라고 나와 있는데 앞에 가로 한번 열어놓고 시작할게요. 성근이라고 하는 건 드문드문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리고 드문드문한 매화 너를, 그건 잘 보세요. 매화에게 너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의인법이 되겠죠.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표현한다. 그런데 의인법을 써서 말하고자 하는 바 또는 얻고자 하는 표현 효과는 뭐냐면 의인법을 통해서 매화를 화자는 예찬을 할 겁니다. 그럼 예찬을 하면서 매화가 가지고 있는 매화의 아름다움과 절개 그리고 지조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연결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람으로 표현했다로 끝나지 마시고요. 그 부분까지 연결해서 보시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너를 믿지 않았더니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마치 화자가 매화라고 하는 방식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매화에 대한 화자가 친밀감을 드러낸다. 눈기약이라고 하는 건 눈이 오면 지킬 약속인데 여기선 눈이 오면 내가 피어날게 이겁니다. 매화야 너가 나한테 눈이 오면 꽃 피우겠다고 했던 약속을 능히 진짜로 또는 잘 지켜서 두세 송이가 피었구나 가로 닫아보시면 즉 화자는 처음에는 어리고 드문드문 피어 있었기 때문에 매화가 추위에서 꽃을 피울 수 있을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눈 속에서도 꽃을 피웠죠. 그래서 따라서 화자는 매화에 대해서 감탄할 거고요. 매화에 대해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낼 겁니다. 촛불을 잡고 가까이 사랑할 때 그럼 여기서 무언가를 가까이 사랑할 거냐면요. 매화가 되겠죠. 매화를 가까이 사랑할 때 얘들아 암향이라고 하는 건 후각적 이미지가 되겠네. 암향부동하더라. 그윽한 향기가 은은히 떠돌고 있다. 그럼 매화가 가지고 있는 성품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될 거고 갈게요. 바람이 고난시는 역경, 눈을 몰아 고난시는 역경, 산창이라고 하는 건 산속 집의 창문이란 뜻입니다. 산 속에 있는 집의 창문에 부딪히니 찬기운 부정 새어들어 매화는 긍정이죠. 매화를 침범하니 그럼 매화가 어려움을 겪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무리 어우려 허인들 봄뜻이야 아슬소냐 갈게요. 아무리 매화를 얼게 하려고 한들 매화가 봄뜻이라고 하는 건 봄을 알리려는 뜻이 되겠죠. 봄을 알리려는 뜻 또는 봄을 알리려는 의지를 빼앗을 수 있겠느냐 못 뺏을 거야 설의적 표현이 될 거고 결국 이 마지막 종장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추위와 같은 고난시련 역경이 와도 매화가 가지고 있는 강한 지조와 절개는 끄떡이 없을 거야 라고 형상화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동쪽 누각에 숨은 꽃이 철쭉인가 두견화인가? 그러면 갑자기 새로운 꽃인 철쭉과 두견화가 나와 있으니까 이 철쭉과 두견화가 매화와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그러니까 연관성을 맺고 있는 소재인지 대조적인 소재인지 아니면 유사한 소재인지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건고는 온 세상입니다. 하늘 땅이니까 온 세상. 눈이 여늘 고난실은 역경. 제 어찌 감히 필이. 여기서 말하는 제라고 하는 글자는 위에 나와 있는 척촉과 두견화가 되겠죠. 그럼 척촉과 두견화라고 하는 건 눈이 오면 피지 못한다니까 굉장히 따뜻한 계절에만 핀다라고 알 수 있겠네. 알겠도다. 백설양춘. 흰 눈이 날리는 흰 눈 속에서 봄을 알리는 것은 매화밖에 없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럼 결국 화자는요. 눈이 날리는 이른 봄에서도 눈이 날리는 흰 눈이 날리는 상황 속에서도 봄을 알리는 것은 매화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철촉과 두견화 이 두 가지와 매화를 대조시켜서 결국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매화의 지조, 절개를 강조하고 예찬한다. 그러니까 왜 대조를 시켰니? 라고 물어보면 이 부분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누가 있겠는가? 아무도 없어. 매화만 가능해. 서리적 표현까지 여러분들이 알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척촉과 두견화라고 하는 건 따뜻한 계절에만 핀다. 같은 말 추위를 이겨내지 못하는 존재다 라고 보신다면 이해하시는 데는 크게 특이사항은 없으시겠죠. 여기까지가 매화사였고 문제 해설로 내려가 볼게요. 가를 바탕으로 나라를 이해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에서는 기랑이라고 하는 특별한 인물의 인품을 나리지벽이라고 하는 소재와 관련지어 예찬하고 있다. 그럼 내리지벽이라고 하는 게 기파랑을 상징하는지 상징하지 않는지만 보시면 되는데 맞는 말. 신도라고 하는 장소에 뛰어난 경관을 잣다온겨라는 말을 영탄적 표현을 반복하면서 예찬 맞는 말. 개국 상황의 만수무각을 구하는 만세를 누리죠 맞는 말. 라에서는 너라고 인격을 부여한 매화의 화려하고 풍성한 외형. 매화가 화려하고 풍성하다라고 서술되고 있는 부분은 어디서 찾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 매화꽃 이쁘잖아요.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잖아요. 작품 속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연관성이 떨어진다. 22번 보기를 참고하여 A씨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 정리가 되어 있어도 앞에 정리 안 했어요. 식부치한가는 3단 구성이다. 여기서 말하는 3단 구성이라고 하는 건 기, 서, 결. 얘가 시조에 죄송합니다. 기서결이라고 하는 향가의 이 3단 구성이 시조에 영향을 줍니다. 초장, 중장, 종장. 나의 화자가 기파랑을 생각하면서 달에게 질문하는 A, 대답하는 B. 낙구로 화자가 독백을 하며 마지막 부분 잘 보세요. 화자가 마지막에 독백도 한답니다. 그럼 문답 형식과 독백의 형식이 맞물려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A의 달은 화자가 질문을 하는 대상인 동시에 소망을 비는 대상이다. 자신의 소망을 비는 대상은 아니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지. B에서 달의 대답은 여러 공간 이동하고 있지 않고요. 행적을 살펴본 다음에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아요. C에서 화자는 영탄적 표정 라고 한 낙구라는 감탄사 정신적 경지를 드러내면서 예찬하고 있죠. 시선이 A에선 위를 향하고 있다. 왜? 달을 보면 대화하니까 화자의 시선은 달을 봐야 된다? 위를 보겠죠. 하지만 C에서는 화자의 시선이 아래를 향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는 판단 근거는 없습니다. 5번이 좀 많이 애매할 거야. 일단 비애감, 이별한 비애감이 확실히 틀렸는데 색채 대비가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 선명한이라고 하는 글자의 정답의 확률 또는 판단 근거는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의고사는 또는 수능은 판단 근거가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애매하게 출제될 수 없다고요. 선명하다의 근거는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C라는 친구랑 다를 테니까 당연히 선명하다라고 하는 말에 무조건 맞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명한 것이 맞고 틀리고는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을 보시고 뒤에 게 맞으니까 얘는 맞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실 수 있어요. 선명하다의 기준점은 남들과 다르니까.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당연한 말인 것 같이 형상화되는 것들도
분명히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식처럼 몇 가지를 제가 1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요. 이런 거죠. 서술자가 교체되는 작품은요 10개 중에 한 3개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7개는 서술자 교체가 없어요. 또는 장면의 빈번한 교체, 빈번함의 기준점은 뭔데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꽂혀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다라는 거야. 그게 모의고사나 수능의 특징 중에 하나. 23번 악장은 조선 초기에 발전한 시가 형태의 하나로 임금이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베푸는 잔치인 연례에서 궁중음악에 맞추어 불렀다. 악장이 신도가는 전대절 조은구 후조절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조은구는 운율 조성 보조수법으로 넣는 구다. 조은구의 삽입은 신도가가 연례에 사용된 노래임을 알려준다. 우리 앞에서 안 봤던 거니까 보기에 나와 있는 거 체킹하시고, 신도가는 조선의 개국공신이며 새로운 도성 건설을 주도한 정도전이 지었는데 완성된 도성에 대한 경탄, 아까 감탄 경탄 말씀드렸죠. 배산임수의 조건에 갖춘 한양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은 쉬웠을 겁니다. 5번이 될 거야. 선조들의 노고 안 나오고요. 후손들의 근면 안 나와요. 간단하게 끝낼게요. 이거는 읽어보시면 여러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이라. 24번 A와 B입니다. A는 뭐냐면 A는 눈이었을 건데 서리, 그리고 B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A에 나와 있는 서리와 B에 나와 있는 이 바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각각 시적 대상에게 고난이나 시련 그리고 역경과 같은 것들을 부과하는 부정적 이미지가 되겠죠. 아니죠. 1번 미래가 암시 아니죠. 방해하고 이거 돕고 있는 거 아니죠. 현실적 응용 생명력 아니죠. 정답 3번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었던 고전 작품 파트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작품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